예, 안녕하십니까. 주말 잘 보내셨죠? 예. 지난번 강의를 잠깐 리뷰하고, 그리고, 오늘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3페이지를 보시면은요, 행정법의 개념. 행정법은 행정의 조직, 작용, 절차, 구제에 관한 공법이다. 이렇게 설명을 드렸고요. 그래서 행정에 관한 국내 공법이다. 라는 게 이제 행정법의 정의가 되는데요. 따라서 행정의 개념이라든지, 그 다음에 공법, 그 다음에 국내 공법, 이렇게 세 가지 파트로 설명을 해드려야 됩니다. 지난 시간에 강의한 내용을 간단하게 보면은, 지난 시간에 행정의 개념을 형식적 의미의 행정하고 실질적 의미의 행정으로 나누어서 살펴봤습니다. 뭐 형식적 의미의 행정은 크게 중요한 개념은 아니라고 그랬습니다. 실정법에 의해서 행정부에 부여되어 있는 작용을 말하는 건데, 입법이나 사법부도 행정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만 가지고는 행정의 어떤 특별한 성질을 잘 이해하기 어렵다, 이렇게 설명을 드렸고요. 그래서 실질적 의미의 행정을 살펴보아야 되는데, 이게 그렇다고 하더라도 또 행정을 적극적으로 어떤 정의하는 게 그렇게 쉽지만은 않다라는 설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행정법에서는 그냥 소국설, 즉 공제설입니다. 행정을 입법과 사법을 제한 나머지 작용으로 그냥 설명하는 그런 그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게 뭐 적극적으로 어떤 행정을 정의하지 않고 있어서 특별한 의미가 있는 건 아니지만은 뭐 그렇게 하는 수밖에 없겠다라는 게 이제 행정법에서의 사고고요. 이건 아마 적극적으로 더 열심히 해보려고 하는 거는 아마 행정학 쪽에서 더 많은 역할이 부여돼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행정을 분류하는데요. 주체에 따라서 국가행정, 자치행정, 위임행정 이렇게 나눠진다고 그랬고요. 임무 또는 목적에 따라서 질서행정, 급부행정, 유도행정, 공과행정, 조달행정 이렇게 나눠진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법적 효과에 따라서 부담적 행정하고 수익적 행정으로 구분된다고 그랬고요. 법적 기속에 따라서 기속적 행정, 재량적 행정, 자유로운 행정으로 분류된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수단에 따라서 권력적 행정하고 비권력적 행정이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 법적 형식에 따라서 이 공법 행정이 있고 사법상의 행정이 있는데, 이 사법상의 행정은 별명이 있다고 그랬죠. 그 국고 행정이라고 얘기했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통치행위에 관한 문제인데요. 이 행정작용이긴 하지만 고도의 정치성을 띠고 있어서 이게 과연 사법부가 개입을 해서 사법심사를 하는 게 바람직한 거냐? 라는 관점에서 이 통치행위를 논하게 됩니다. 통치행위는 이제 두 가지로 나눠지는데요. 법적 통치행위하고 사실적 통치행위가 있는데, 우리 행정법에서 주된 관심사는 역시 법적 효과를 수반하는 법적 통치행위가 되겠습니다. 뭐 사실적 통치행위는 우리 법적 고찰의 대상은 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그냥 무시해도 될 것 같고요. 그러면 법적 통치행위니까 국민의 권리 의무에 영향을 미치는데, 이거를 사법심사의 대상으로 하는 게 당연하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고요. 고도의 정치성을 띠고 있기 때문에 민주적 정당성을 갖고 있지 못한 사법부가 이 부분을, 이것을 대상으로 사법심사를 하는 게 어쩐지 좀 잘못된 것 같다라고 사고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 사고방식이 있는데, 하나는 통치행위 이론 긍정설이고요. 또 하나는 통치행위 이론 부정설이라고 그랬습니다. 통치행위 이론 부정설이라고 해서 통치행위 개념 자체를 부인하는 건 아니다라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통치행위 이론 긍정설에 따르면은 이 통치행위에 해당하는 거는 사법심사가 배제되는 거죠. 통치행위 이론 부정설에 따르면은 이 통치행위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사법심사가 배제되는 것이 아니고 사법심사가 그대로 진행된다라는 얘기입니다. 통치행위 이론 긍정설에는 몇 가지 또 견해가 나눠지는데, 하나는 이제 그 사법자제설이고요. 또 하나는 재량행위설, 또 하나는 내재적 한계설로 나눠진다고 그랬는데, 판례는 사법자제설과 내재적 한계설에 기반을 둔 통치행위 이론 긍정설에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제 개인적인 견해는 통치행위 이론 부정설에 있다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왜냐하면은 오늘날에 있어서 행정소송이 개괄주의를 채택하고 있고 실질적 법치주의가 확립되어 있기 때문에 법률적 효력을, 법적 효과를 드러내는 그런 통치 행위라고 해서 사법심사가 배제될 수는 없겠다라는 사고방식입니다. 다만 그 통제의 밀도가 경우에 따라서
상당히 낮아질 수 있겠다.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조금 더 자세히 말씀드리면은 대법원의 입장은 아까 말씀드린 거와 같고요. 옆에 보이는 7페이지 보이는 박스 안에 있는 판시 사항을 다시 한번 설명을 해드리면, 일단 통치행위 이론 긍정설이죠. 사법자재설과 내재적 한계설을 기한 통치행위 이론 긍정설에 있고, 그 다음이 또 문제입니다. 고도의 정치성을 띈 국가행위에 대해서 이른바 통치행위라고 하여 법원 스스로 사법심사권의 행사를 억제하여 그 심사 대상에서 제외되는 영역이 있다. 그게 이제 아까 통치행위 이론 긍정설에 관한 얘기였고요. 그러나 이와 같이 통치행위 개념을 인정한다고 하더라도 과도한 사법심사의 자제가 기본권을 보장하고 법치주의 이념을 구현하여야 할 법원의 책무를 태만히 하거나 포기하는 것이 되지 않도록 그 인정을 지극히 신중해야 된다. 이렇게 해서 통치행위 이론 긍정설을 완전히 일관하는 건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 기준에 따라서 통치행위에 그 포섭되더라도 사법심사의 대상이 되는지 안 되는지에 관한 기준은 정립해 놨습니다. 다만 그 판단은 오로지 사법부만 행사할 수 있다. 뭐 이런 식의 판례가 좀 형성이 돼 있다라고 지난 시간에 설명을 했는데, 저와 같이 통치행위 부정설에 통치행위 이론 부정설에 있게 되면은 적어도 판례에서는 사법심사를 거부했던 그 계엄령의 요건 구비 여부 같은 거는 당연히 사법심사의 대상이 돼야 되는 거고요. 그리고 국민주권의 원리라든지 비례의 원칙 등 헌법상의 원칙에 위반되는지 여부도 판단이 돼야 된다. 그 다음에 이 본안에 관해서도 사법심사의 통제 밀도가 낮아질 뿐이지 사법심사가 거부돼서는 안 된다. 라는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이게 이제 지난번 강의 내용이었고요. 오늘은 그 행정법의 개념에 관한 두 번째 개념 요소입니다. 공법입니다. 자, 이 공법은 행정 주체와 사인 상호 간에 또는 행정 주체 및 행정기관 상호 간에 공법상 법률 관계를 규율한다는 점에서 사인 상호 간의 법률 관계를 규율하는 사법과 구별됩니다. 보통 이제 사법하고 사법하고 이게 발음이 표기가 같아서 사법이라는 말이 있고요. 그죠? 사법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두 개 다 사법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이제 헷갈리는 수가 있는데, 그 입법, 행정, 사법 할 때 그 사법은 그냥 발음을 좀 약하게 해서 사법이라고 하고요. 보통 그렇게 우리 법학에서는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리고 민법, 상법을 아우르는 법을 사법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구별해서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자, 공법하고 사법하고 왜 구별할까? 라는 점을 먼저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먼저 공법하고 사법의 구별은 공법 관계로 이게 규율이 된다라고 하면은 이 공법상의 원리들이 작동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나 사법 관계로 규율이 된다라고 하면은 사법의 원리가 작용이 되죠. 자, 공법의 원리들은 뭘까요? 뒤에서 이제 쭉 설명해 드리겠지만 헌법상의 원리들이 있습니다. 민주주의 원리라든지 뭐 법치주의 원리라든지 이런 원리들에 의해서 규율이 되는 거고요. 만약에 사법관계라고 어떠한 행위가, 어떠한 법률관계가 사법관계라고 판명된다라면은 그런 게 아니죠. 사적자치의 원칙 또는 계약자유의 원칙에 의해서 규율이 되는 겁니다. 예컨대 국가계약법이라는 게 있습니다. 자, 국가가 어떤 도급계약을 체결했다고 칩시다. 이 공사 도급계약을 체결했다고 치자고요. 그러면 이제 이 관급공사가 굉장히 그 규모가 커서 건설 업체들의 총 매출의 한 60%나 차지하고 있습니다. 실제로요. 그래서 대형 건설회사는 관급공사를 수주하느냐 못하느냐가 그 사람들의 사활이 걸린 문제이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합니다. 근데 만약에 그 관급공사가 공법관계라고 우리가 사고를 한다라고 하면은 그 계약 내용이 법률에 어긋나면 위법하게 되는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나 만약에 여러분들이 1년 내내 이제 민법에 대해서 공부를 하셨을 텐데요. 만약에 그거를 사법상의 계약이라고 친다라면은 어떠한 결론이 되겠습니까? 먼저 강행법규에 어긋나지 않으면은 사적 자치의 원칙에 의해서 법률에 어긋나도 이 계약의 내용이 더 우선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계약 관계에서 나타나는 계약 내용이 이 민법에 따라서 선량한 풍속이나 기타 사회질서에 반하는 행위인지 아닌지를 따져봐서 또는 강행법규에 어긋나는지 안 어긋나는지 따져봐서 거기에 어긋나지 않는다라면은 법률에 규정하고 달리 개혁 내용이 정해져 있다고 하더라도 무효라고 할 수 없는 겁니다. 그러나 이 군법관계는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이런 큰 차이가 있고요. 두 번째는 소송법적인 차이입니다. 군법관계는 행정소송법이 적용이 되는 거고요. 사법관계가 된다라면은 민사소송법이 적용이 되죠. 그래서 관할도 달라집니다. 만약에 서울에서 그런 문제가 생겼다라고 하면은 만약 공법관계라고 하면은 서울행정법원에서 재판이 이루어지는 거고요. 만약에 그것이 사법관계라고 한다라면은 서울중앙지방법원이나 아니면은 서울 동부지방법원이나 이런 지방법원에서 재판이 열리게 됩니다. 이렇게 국법관계냐 사법관계냐에 따라서 큰 차이가 있기 때문에 양자를 구별하는 게 매우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자, 조금 더 설명을 해드리면요. 이 부분이 상당히 이제 여러분들한테는 어렵게 느껴지는데 이 사법관계는 대부분이 다 그 계약관계입니다. 계약관계라는 거는 청약과 승낙이라는 의사표시의 합치죠. 그러니까 양 의사표시의 합치로서 법률 효과가 발생하는 관계가 되는 겁니다. 이거를 우리는 계약이라고 부르지 않습니까? 그러면 행정법은 대부분의 내용이, 대부분의 그 행위 형식이 어떻게 되냐면은 법률에 근거해서 법률의 수권을 받아서 법률로부터 권한을 부여받아서 행정청이, 어제 행정청에 관한 설명을 했습니다. 행정청이 그 대외적으로 어떤 행위를 하죠. 단독행위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그거를 우리는 행정법에서는 행정행위라고 하지만은 민법적인 관점에서 보면은 그거는 단독행위입니다. 그래서 민법에서는 계약 중심으로 계약이 대부분의 법률관계의 형성 양태가 되는 거고요. 행정법에서는 민법에서 생각하는 계약이 아니고요. 단독행위인 행정행위로 법률관계가 형성되는 경우가 많다라는 겁니다. 요 부분이 일단 결정적으로 다른 점이 되고요. 따라서 행정법에서는 말입니다. 이 행정행위에 어떤 우월적인 어떤 특별한 힘들이 있습니다. 그 힘들이 공정력이라든지 아니면은 집행력이라든지 이런 나중에 이제 자세히 설명하겠지만 그런 힘들이 있는데 요거를 조금 더 여러분들이 참 피부에 와닿게 조금 설명을 하면은요. 자, 여러분들 그 삼성전자 주식회사에 취직하는 관계를 한번 생각을 해보자고요. 자, 갑이라는 사람이 삼성전자에 취직하고 싶습니다. 그러면은 삼성전자가 청약을 하나요? 갑이 청약을 하나요? 삼성전자가 청약을 하고 갑이 승낙을 하면 고용 계약이 성립하게 되는 거죠. 고용 계약이 성립해서 효력을 발생하게 됩니다. 만약에 갑이 삼성전자가 승낙도 안 했는데 반대가 청약도 안 했는데 승낙만 해서 이 사람이 고용됐다. 예컨대 삼성전자의 리크루팅 담당자가 어느 날 갑자기 나타나가지고 당신 내일부터 삼성전자에 취직 오세요. 일하세요. 한다고 해서 고용계약이 성립되지 않습니다. 왜냐면은 계약관계는 의사표시가 두 개가 합치가 돼야 되는 거죠. 일방적인 의사표시만으로는 계약관계가 성립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성립 자체를 안 하는 겁니다. 자, 그러나 만약에 여러분들이 어떤 행정부 공무원이 된다고
또는 뭐 판사가 된다고 칩시다. 그러면은 자, 어떤 갑이라는 사람이 대법원장으로부터, 그죠? 대법원장으로부터 지명을 받으면 판사가 되는 거죠. 물론 갑이 대법원장한테 판사로 지원을 해야 되죠. 그러나 이 지원은 민법에서 말하는 청약이 아닙니다. 민법에서 말하는 청약이 아니고 대법원장의 임명처분이라는 행정행위의 절차상의 요건에 불과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 대법원장의 임명처분 때문에 이 사람이 판사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대법원장이요, 어느 날 길거리 캐스팅도 아니지만 하여간 길거리에 가다가 갑을 만나서 당신 내일부터 판사하시오 하면은 판사가 임명처분 자체는 일단 성립을 하는 겁니다. 아까 삼성전자하고 다릅니다. 삼성전자에 취직하는 거는 계약 자체가 아직 성립하지 않은 거지만 일단 임명처분은 성립하지만 절차적 요건을 갖추지 못한 임명처분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위법한 임명처분이 되는 겁니다. 나중에 다시 배우시겠지만 이런 경우에 이제 무효라고 보는데요. 무효인 행정행위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행정행위는 성립했지만 효력이 없는 거죠. 무효인 거죠. 그러나 여기에서는 아예 삼성전자하고의 계약관계가 성립 자체를 안 하는 겁니다. 이거는 결과적으로는 같을지 몰라도 법률적으로 볼 때는 굉장히 큰 차이입니다. 완전히 다른 법률관계가 형성이 되는 거다라고 이해를 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또 이해를 하셔야 될 건 뭐냐면은 민법하고 다른 점을 계속 얘기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 부분들을 조금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셔야지 나중에 행정법 전반을 잘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지금까지 민법에 관한 교육을 받았고 또 민법의 포션이 더 크기 때문에 공법보다 민법에 굉장히 지금 익숙해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 행정법에 관한 원리를 여러분한테 설명을 바로 하면은 잘 이해가 안 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것이 민법적인 사고로는 생각할 수 없는 일들이 벌어지는데요. 이런 겁니다. 예컨대 갑이 말입니다. 을한테 100만 원을 빌려줬다고 생각합니다. 을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을은 100만 원을 증여받았다고 생각합니다. 증여받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러면은 갑이 을한테 돈을 받아야 되잖아요. 그러면 어떤 방법을 쓰겠습니까? 당연히 소송을 해야 되는 거죠. 갑이 소송을 합니다. 갑이 원고가 돼서 소송을 하게 됩니다. 소송을 안 하고 갑이 을의 집에 가서 100만 원을 훔쳐오거나 가져오거나 아니면 을을 때려서 가져오면은 이 형법상의 절도죄나 강도죄가 되니까 조심하셔야 되고요. 반드시 소송을 해야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이 소송을 해서 판결이 확정이 될 때까지, 대법원까지 판결이 확정이 될 때까지 한 2년 정도 걸렸다. 이 2년 동안은 사실상 집행을 할 수 없는 상태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상 이 법률 관계가 이 무효인 것처럼 보이는 겁니다. 그죠? 무효로 통용이 되는 거죠. 유효로 통용되면 바로 집행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무효로 통용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판결이 확정이 될 때까지는 소송에서 판결이 확정이 될 때까지는 민법은요, 사법 관계에서는 무효인 것처럼 생각이 드는 겁니다. 무효인 것처럼. 이 대여 계약이 없는 것처럼 생각이 되는 거죠. 이것이 확정이 돼야지 비로소 집행을 할 수 있게 되는데 이 집행도 스스로 집행하면 안 됩니다. 그죠? 네. 법원에 가면은 집행관 사무실이 있어서 이 강제 집행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법원의 힘을 통해서 집행을 해야 되는 거죠. 타자 집행이죠. 그러니까 민법은 기본적으로 타자 집행이 되는 겁니다. 자, 똑같은 비슷한 법률 관계인데요. 자, 갑이라는 사람이 있고요. 성북 세무서장, 갑 대신에 이제 성북 세무서장을 한번 넣어보도록 하시죠. 성북 세무서장이 있고, 을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자, 성북 세무서장이 을한테 조세 부가 처분을 했습니다. 100만 원에, 똑같은 100만 원의 조세
부가 처분을 했다라고 생각해 보자고요. 근데 을이 이 조세 부가 처분이 위법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위법하다고 생각을 하면은 요 민사법 관계처럼 가만히 있어도 되느냐?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선부 세무서장이 납부 기한까지 세금을 내지 않고 독촉, 그 다음에 뭐죠? 대집행, 압류 이런 등등의 체납 처분을 해서 이 체납 처분에 의해서 강제 징수를 하게 돼 있습니다. 즉, 이 소송은 을이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을이 원고가 돼서 행정법원에 소송을 하는 거죠. 그리고 을이 돈을 미리 내야 됩니다. 안 내면은 강제 징수를 하죠. 이거를 자기 집행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성부 세무서장은 법원의 힘을 빌리지 않고도 강제 집행을 할 수 있는 거죠. 민사관계하고 다릅니다. 민사관계는 반드시 법원의 힘을 빌려서 강제 집행으로 나가야 되는 타자 집행이 원칙이고요. 우리 행정법 관계에서는 자기 집행입니다. 법원의 힘을 빌리지 않고 먼저 집행을 해봅니다. 내지 않으면은. 소송은 을이 그것을 저지하기 위해서 소송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조세 채권은 잠정적으로 무효인 상태에 있는 게 아닙니다. 유효인 상태로 있는 거죠. 민사관계에서는 잠정적으로 무효인 상태에 있는 거고요. 행정법 관계에서는 잠정적으로 유효인 상태입니다. 물론 행정행위가 개재됐을 경우에만 그렇습니다. 모든 행정법 관계에서 다 잠정적으로 유효인 상태로 보는 게 아니고요. 통용되는 게 아니고 행정행위인 경우에만 그렇습니다. 이거를 행정행위의 공정력이라고 합니다. 공정력. 그리고 소송에 의하지 않더라도 스스로 강제 집행을 할 수 있는 거를 집행력이라고 합니다. 행정행위에는 이런 독특한 공정력이나 집행력과 같은 힘이 있어서 민사법 관계하고 아주 다른 그런 법률 관계가 형성이 된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자,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은 민사 관계에서는 돈을 받고자 하는 사람이 원고가 돼서 소송을 제기하고 잠정적인 무효 상태인 거고요. 그리고 강제 집행도 사후에 판결이 확정된 이후에 하게 되는 거고요. 판결의 힘을 빌어서 하는 거고요. 반대로 행정사건에서는 채권자가 소송을 제기하는 게 아닙니다. 채권자는 행정행위만 발령하는 거죠. 행정행위만 발령하고 강제 집행을 자력으로 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상대방이 돈을 내야 되는 사람이 의무자가 소송을 제기합니다. 소송을 제기해서 이 행정행위의 효력을 소멸시키는 소송을 제기해야 됩니다. 취소소송을 제기해야 되는 겁니다. 지금 제가 말씀드린 거는 두 가지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하나는 행정행위다라는 거. 그러니까 공법상 계약이라든지 이런 것으로 법률관계가 형성이 되는 게 아니고 행정행위로 법률관계가 형성된 경우가 첫 번째 전제 조건이고요. 두 번째는 이 행정행위의 하자가 중대 명백해서 무효가 아닌 경우입니다. 이거는 이제 취소할 수 있는 행정이라고 하는데요. 이런 경우를 전제로 해서 지금 말씀을 드린 겁니다. 요거를 좀 염두에 두시고요. 자, 10페이지로 가시면은요. 자, 그러면 이렇게 공법하고 사법을 구별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공법상의 원리가 지배하느냐, 사법상의 원리, 사적 자치나 계약자의 원칙이 지배하느냐, 라는 차이도 있고요. 그 다음에 쟁송법적으로 뭐 행정소송법이 적용되느냐, 민사소송법이 적용되느냐, 그 다음에 행정법원에 관할이 되느냐, 뭐 지방법원에 관할이 되느냐, 이런 차이들이 있어서 이 공법과 사법을 구별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일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건데, 자, 그러면 어떻게 공법과 사법을 구별하느냐? 과거의 견해들에 의하면은 먼저 주체설이라는 게 있습니다. 한쪽 당사자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나 뭐 공법인 같은 이런 경우에는 공법관계고요. 한쪽 당사자가 사인이다라고 하면은 사법관계다라고 설명하는 견해가 이제 주체설입니다. 그러나 이제 주체설은 바로 반론이 가능하죠. 왜냐면은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은
이 국가도 뭐 조달 행정을 하지 않습니까? 조달 행정도 하고 그 다음에 뭐 주식 투자도 하고 영리적 활동도 하고 뭐 이런 거를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 거는 사법관계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주체설에 로서 공법과 사법을 이렇게 판가름 내기는 좀 어렵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두 번째는 종속관계라는 겁니다. 법률관계가 상하관계면은 공법관계고 대등한 관계면은 사법관계다. 이렇게 설명하는 견해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것도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것 같은데요. 공법관계에도 대등한 관계가 있죠. 예컨대 서울특별시하고 시민 사이에 수돗물을 공급하는 계약을 체결한다든지 이거는 공법관계이긴 하지만 대등하게 체결되는 거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이익설이라는 겁니다. 법의 규율 목적이 공익에 봉사하는 법이면 공법이고 사익에 봉사하는 법이면 사법이다. 이거는 뭐 약간 동어 물음에 대해서 물음으로 답하는 뭐 그런 견해일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 행정 주체가 사법적으로 행동한다고 해서 과연 그게 사익만 관련된 거냐? 그렇지 않죠. 자, 뭐 행정 주체가 예컨대 공무원을 위해서 컴퓨터를 구매한다고 해서 그게 꼭 사익만을 추구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익설에 의해서도 이렇게 공법과 사법을 구별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은 면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뭐 독일의 통설이라고 하는 뭐 귀속설이라는 게 있는데요. 권리의무의 귀속 주체를 기준으로 공권력의 담당자를 권리의무의 귀속 주체로 하며 공권력의 행사에 적용되는 법을 공법이라고 하고 모든 사람에게 권리 의무가 귀속되며 모든 사람에게 적용되는 법을 사법이라고 하는 견해입니다. 뭐 이 견해가 나름 뭐 일리가 있긴 있는데 그러면 우리나라에서의 통설은 뭐냐? 이른바 복수기준설이죠. 복수기준설은 여러 가지 기준을 같이 사용한다는 겁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견해들 중에서 종속설하고 귀속설로 먼저 한번 살펴보고요. 그래도 판별이 되지 않으면은 보충적으로 이익설에 따라서 판별을 해보겠다. 뭐 이런 식의 복수기준설이 우리나라에서 통상 이루어지고 있는 견해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은 이런 관점에서 개별 영역에서 공사법이 어떻게 구별되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는데요. 지금부터 말씀드리는 것들은 오늘은 그냥 이 공법과 사법의 구별의 관점에서 그냥 설명할 따름이고요. 더 자세한 내용들은 해당 영역에서 더 자세히 설명될 거니까요. 오늘 설명하는 내용이 좀 주마간산처럼 이렇게 막 지나간다고 해서 또 내가 이해하지 못했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너무 걱정할 일은 없습니다. 오늘은 그냥 행정법의 여러 영역 중에서 공법과 사법이 이렇게 구분되고 앞으로 우리 강의가 어떤 부분에서 이루어질 것인지 요거를 좀 살펴보는 정도로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먼저 공법상의 계약입니다. 공법상의 계약하고 이 사법상의 계약은 참 구분하기가 어렵습니다. 일단 공법상의 계약의 정의를 보면은요. 행정주체 상호간 또는 행정주체와 사인 상호간의 공법적 효과의 발생을 내용으로 하는 계약을 공법상 계약이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나오는 소송 형태는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당사자 소송이라는 게 있습니다. 만약에 이것이 사법상의 계약이라고 한다면은 뭐 민사소송으로 처리가 되겠죠. 민사소송은 지난 시간에 좀 말씀드렸지만 사법상의 당사자 소송이라고 우리 행정법에서는 생각한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따라서 그 공법상의 계약하고 사법상의 계약이 이게 구별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이 공법상의 효과를 내용으로 하느냐, 공법상의 효과를 내용으로 하느냐, 사법상의 효과를 내용으로 하느냐에 따라서 판가름이 나야 되는데 그게 참 쉽지는 않은 일이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 다음에 공법상 계약에서 특별히 문제가 되는 몇 가지를 한번 살펴보면은요.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듯이 이 행정의 보조적 활동이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사인과 물품 매매 계약을 체결한다든지 아니면은 건물의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다든지 도급 계약을 체결한다든지 이런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런 거는 이제 관급공사라고 해서 이 건설업자들한테는 사활이 걸린 문제입니다. 이 우리나라 건설
건설 매출의 상당 부분이 간격공사에 있다라고 설명을 드렸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간격공사를 이 수주를 제대로 하지 못하면은 뭐 기업이 도산하거나 이러는 경우도 발생해서 이게 굉장히 중요한데, 판례는 사법상의 계약으로 보는 겁니다. 공법상의 계약이 아니고 사법상의 계약으로 봅니다. 자, 요런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체결하는 계약, 뭐 사법상의 계약이든 공법상의 계약이든 이 체결하는 계약이 상대방한테 매우 중요해서, 그죠? 그리고 또 자칫하면은 국가 공무원들이 뭐 도덕적 해이가 있어서 이 조금 부정적으로 계약이 체결되는 수도 있기 때문에 이 특별히 법률이 제정돼 있습니다. 국가의 경우에는 국가를 당사자라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 있고요. 국가계약법이라고 합니다. 지방자치단체도 거의 유사한 법이 있는데 뭐 지방계약법이라고 합니다. 요 계약법들에 따르면은 두 가지 관점에서 문제가 됩니다. 하나는 원칙적으로 입찰을 해야 된다는 거죠. 원칙적으로 입찰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두 번째는 그 입찰 절차하고 낙찰자 결정 기준이 정해져 있고요. 두 번째로는 계약서와 같은 형식을 취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런 경우를 하지 않으면은 이 강행 규정 위반이 되는 겁니다. 자, 사법상의 계약으로 보느냐, 공법상의 계약으로 보느냐에 따라서 굉장히 큰 차이점이 있다라고 모두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뭐 공법상의 계약으로 또는 공법 관계로 보게 되면은 이 법률 적합성의 원칙이라든지 법률 유보의 원칙이라든지 뭐 이런 원칙, 공법상의 원칙이 적용되는 거고요. 이 사법상의 계약으로 보게 되면은 사적 자치 원칙이 적용된다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래서 법률의 규정보다 강행 규정이 아닌 한 계약의 조항이 우선하게 되는 거죠. 따라서 주 10번을 보시면 국가가 사인과 계약을 체결할 때 국가계약법령에 따른 계약서를 작성하는 것과 같은 요건과 절차를 거치지 않으면은 무효가 되지만 즉 강행법규 위반으로 무효가 되지만은 나머지 사항들, 예컨대 공무원이 심사를 기준을 국가계약법령과 다소 다르게 계약 내용을 설정했다라든지 한다라고 하면 그것이 그 자체로 법률 위반으로 무효가 되는 게 아닌 거죠. 왜냐하면 사적 자치 원칙이 적용되지 않습니까? 따라서 그것은 선량한 풍속이나 기타 사회 질서에 반하는 행위에 의해서 이루어진 것이 분명한 경우에 한해서, 즉 민법 103조 위반, 뭐 민법 2조 위반 이런 거를 통해서 무효가 되는 수밖에 없습니다. 민법 103조 위반이 되겠죠. 103조 위반으로 무효가 되지 않는 한은 민법보다는 또는 국가계약법의 세부 규정보다는 계약의 내용이 더 우선하게 될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이게 사법관계하고 공법관계를 나누는 아주 굉장히 중요한 이유라고 아까 이미 설명을 했었습니다. 자꾸 반복해서 설명해 드리는 거는 이런 마인드가 있어야지 앞으로 여러분들이 이 행정법을 한 학기 또는 1년 동안 편하게 공부할 수 있기 때문에 자꾸 이런 거를 알려드리는 겁니다. 그 다음에 요새 아까 지워졌네요. 판사 임용하는 것처럼 대부분의 공무원은요, 임용처분, 즉 공무원으로 공법상의 근로관계를 설정하는 행정행위, 단독행위라고 아까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이 행정행위에 의해서 공무원이 되는 겁니다. 그러나 최근에는 뭐 이른바 전문직 공무원 또는 뭐 계약직 공무원이라고 해서 계약의 형식으로도 공무원이 되는 경우가 있죠. 이렇게 되면은 이 형식 자체는 뭐 임용 처분으로 이루어지지는 않지만 공무원법상의 복무에 관한 규정이 준용이 돼서 공법적 효과가 발생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사법상 근로관계하고 다르게 규율되는 거죠. 따라서 이거는 공법상의 법률관계로 보고 사법상의 계약이 아니라 공법상의 계약으로 보게 됩니다. 따라서 예컨대 서울특별시 시립무용단원이 해촉이 됐다고 한번 가정을 해봅시다. 그러면은 만약에 이거를 사법관계로 보게 되면은 뭐 민사소송으로 다뤘어야 되지만은 우리가 지금 제가 강의한 내용대로라면은 공법상의 계약관계가 되니까 서울행정법원에다가 당사자 소송을 제기해야 되는 거죠. 이런 차이가 있다라는 설명을 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공물 영조물 공기업 이용 관계인데요.
자, 곡물이라는 게 있습니다. 곡물은 공적 목적에 제공된 물건이라는 뜻입니다. 자, 곡물이라는 개념이 있고 국공유 재산이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곡물이라는 개념은 목적의 포인트, 목적의 관점을 둬서 살펴보는 거고요. 국공유 재산이라는 거는 소유권에 근거해서 살펴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양자가 항상 일치하는 게 아닐 수도 있다라는 거죠. 자, 곡물이라는 거는요, 공적 목적에 제공된 물건이라고 해서 공적 목적에 제공된 물건이라고 해서 이 목적에 주안점을 두는 거고요. 국공유 재산은 소유권에 기초해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하는 재산이라는 뜻이 됩니다. 따라서 국공유 재산의 상당 부분은 공적 목적에 제공돼 있겠죠. 그래서 국공유 재산의 상당 부분이 공적 목적에 제공돼 있어서 국공유 곡물이 되면은 이런 거를 우리는 이제 행정 재산이라고 부르고요. 예. 그러나 뭐 국공유 재산이라고 해서 다 공적 목적에 제공돼 있는 건 아니잖아요. 예. 사물도 있을 수 있죠. 국공유 사물을 우리는 일반 재산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국공유 재산과 자, 이렇게 되겠죠. 자, 이게 곡물이라고 생각을 해보자고요. 그리고 이쪽에 이제 국공유 재산이라고 하면은, 자, 국공유 재산인데 곡물이면은, 그죠? 예. 곡물의 관점에서 보면은 이제 국공유 곡물이라는 거죠. 그리고 국공유 재산의 관점에서 보면은 행정재산이 되는 거죠. 자, 곡물인데 사적인 소유물도 있을 수 있죠? 그건 이제 사유곡물이라고 그러고요. 국공유 재산인데 행정재산이 곡물이 아닌 것도 있을 수 있죠? 예, 요거를 일반재산이라고 합니다. 자, 지금 몰라도 됩니다. 지금은 요 개념만 알고 계시라고 이 정도만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나중에 2학기 때 행정법 2에서 아주 자세하게 곡물법에서 설명을 해드릴 테니까 오늘은 곡물이라는 게 있고 국공유 재산이 있는데 반드시 그 개념이 일치하는 게 아니다. 곡물은 공적 목적에 제공된 목적의 관점에서 살펴본 거고 국공유 재산은 소유권의 관점에서 살펴보는 거다. 양자가 겹쳐지는 게 행정재산이고 그렇지 않은 게 일반재산이구나. 이 정도까지만 이해를 하시면은 오늘 강의는 들으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먼저 곡물에 관한 설명인데, 곡물을 여러분들이 어떤 거를 생각해 보시면 되냐면은 하천, 도로, 공원 이런 걸 생각하시면 됩니다. 하천은 인공의 힘이 들어가지 않고 그 자체로 곡물이지 않습니까? 그런 거를 이제 자연 곡물이라고 하고요. 오늘 잘 모르셔도 됩니다. 나중에 또 배우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인공의 힘이 사람의 힘이 들어가서 곡물이 되는 거를 인공곡물이라고 하는데, 인공곡물에는 그 가장 대표적인 게 이제 도로나 공원을 생각하면 되는 거죠. 자, 공원의 용도에 맞게 산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런 거를 보통 사용, 자유 사용이라고 하고요. 곡물을 좀 배타적으로 사용합니다. 이런 걸 우리는 특별 사용이라고 합니다. 곡물의 사용 관계는 두 가지가 있는데, 보통 사용하고 특별 사용이라는 게 있겠다. 그러면 보통 사용이 문제예요. 보통 사용이. 이 보통 사용은 그냥 곡물을 그냥 이용하는 거잖아요. 용도에 따라서 이용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만약에 근데 어느 날 갑자기 나만 공원을 이용하지 못하게 막아 나선단 말입니다. 이런 경우가 있을 수 있겠죠. 따라서 곡물에 대해서 그 이용을 못하게 하는 거를 배제할 수 있는 권리가 나한테 없다고 할 수는 없죠. 그러니까 이것도 공권으로 보는 겁니다. 사건은 아니겠죠. 공원이라는 곡물을 내가 이용하는 관계니까요.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데, 이런 보통 사용에 관한 거는 나의 이 사용을 방해를 배제하는 것 정도가 이제 맥시멈이고요. 만약에 예컨대 어떤 시장이 그 공원을 공용 폐지를 하고 거기에다가 아파트 단지를 건설하고 싶을 수도 있잖아요. 정책이 바뀌어서. 이러면은 그 용도 변경을 저지시킬 수 있겠느냐? 나의 그
곡물의 보통 사용권으로 그것까지는 할 수 없다라는 게 일반적인 사고방식입니다. 그것까지는 용도 폐지에 대해서 다툴 수 없다라는 게 일반적인 사고방식인데, 문제는 어떤 상점인데요. 이 상점의 도로를 이용하는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뭐 예컨대 상품을 내리고 올린다라든지. 그래서 이 인접 주민의 경우에는 이 곡물에 대해서 조금 더 질적으로나 양적으로 고양된 사용권을 가지는 수가 있지요. 이런 거를 인접 주민의 고양된 보통 사용이라고 하고, 이런 인접 주민에게는 용도 폐지를에게도 다툴 수 있는 그런 공법상의 법률상의 이익을 인정해 주는 경우가 많이 있다. 이런 점이 그 인접 주민의 보통 사용과 일반 곡물의 보통 사용자 사이의 차이점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지금 잘 모르셔도 됩니다. 나중에 2학기 때 더 많은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곡물의 특별 사용에는 일시적으로 허가를 받아서 사용하는 허가 사용이 있고요. 그 다음에 좀 배타적으로 계속적으로 사용하는 관계를 설정하는 곡물의 특허 사용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모두 다 이 군법 관계로 해석을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행정재산의 목적의 사용 관계라는 게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국공유 재산 중에서 곡물인 거죠. 그러면은 행정재산은 행정재산에 맞는 용도로 사용해야 되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은 안 되는 거죠. 그러나 행정재산의 사용을 허용하더라도 그 행정재산이 있는 그 목적을 해야지 않고 오히려 이익이 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예컨대 성북구청사에 매점을 임대해 준다라고 한번 상상을 해 보십시오. 그러면은 성북구청사는 행정재산인데, 그죠? 매점이 들어오면은 오히려 성북구의 재정 상태도 더 좋아지고, 왜냐면 임대료를 거둘 테니까요. 그 다음에 주민 이용자들도 그 매점에서 잠깐 대기할 수도 있고 하니까 더 좋아질 수가 있겠죠. 이런 거를 행정재산의 목적의 사용이라고 합니다. 이 행정재산의 목적의 사용은 일반적인 임대차와 같은 형식을 갖출 수도 있지만은, 그렇게 보이기도 하지만은 이거는 사법관계로 보지 않습니다. 이거는 행정법 관계로 본다. 이렇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영조물의 이용관계인데요. 영조물이라는 건 뭐냐면은 국립도서관이나 서울대학교 병원 같은 거를 생각하시면 됩니다. 공적 목적에 제공된 인적 물적 결합체죠. 그 중에서 정신적, 의료적, 문화적 목적에 제공된 거를 특별히 영조물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영조물의 이용관계는 이용 형태에 따라서 공법적일 수도 있고 사법적일 수도 있습니다. 그 정도만 아시고요. 나중에 2학기 때 다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공기업의 이용관계는 예컨대 한국토지주택공사로부터 아파트를 분양받았다. 라고 하면은, 이거는 사법관계죠. 그러니까 공기업의 이용관계는 대부분 사법관계가 될 테인데, 지난 시간에 여러분들한테 설명해 드렸듯이, 이런 경우에 이제 행정사법이 적용될 여지가 있다. 이런 설명을 했었습니다. 그 다음에 입찰 참가 자격 제한 행위인데요. 이게 좀 다소 독특합니다. 이미 조금 전에 제가 설명했던 내용인데요. 이 국가계약법이나 지방계약법이 적용되는 거를 한번 생각을 해 보시면 되는데, 아까 그 국가계약법이나 지방계약법이 적용될 때 큰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원칙적으로 입찰을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죠? 자, 그런데 이게 대형 관급공사예요. 예컨대 4대강 사업 이런 거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자고요. 어마어마한 규모의 입찰이 되죠. 그러면은 이 기업체들이, 건설업체들이 정상적으로 입찰을 하면 좋겠는데, 세상 일이 항상 적법하거나 정의롭게 진행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예컨대 담합행위를 해서 부분 서로 나눠 먹었다. 이렇게 되면은 여기에 대해서 응징을 해야 되겠죠. 제재를 가해야 됩니다. 그래서 국가계약법이나 지방계약법에는 이런 행위를 하게 되면, 부정행위를 하게 되면은, 부정당행위를 하게 되면은 입찰 참가 자격 제한 조치를 합니다. 자,
건설업체에서 간급공사가 차지하는 비중이 50%, 60% 이상이라고 그랬습니다. 간급공사를 받지 못하면 거의 뭐 파산 지경까지 갈 수도 있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 건설업체에게 입찰 참가 자격을 제한하면은 그것만큼 큰 제재는 없는 거죠. 그죠? 예. 그러면은 이 입찰 참가 자격 제한 조치는 이게 과연 단순히 계약상의 어떤 제재냐, 아니면은 이게 행정행위로서 입찰 참가 자격 제한 행위가 행정행위로 대접을 받아야 되느냐의 문제입니다. 만약에 이게 행정행위가 아니라 사법상 통지 절차, 통지행위라고 본다면은 민사소송법이 적용이 되겠고요. 소송을 제기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어떤 확인 소송을 제기하기도 쉽지 않고요. 이 소송 형태가 민사소송으로 가게 되면은 상당히 어려운 문제가 있고요.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듯이 사적 자치의 원칙이 적용되는 그런 영역이 되는 거고, 만약에 이거를 행정행위로 대접하게 되면은 이 항고소송이죠. 예, 지난 시간에 배웠죠. 항고소송으로 특히 이제 보통 하자가 중대 명백한 경우는 많지 않을 터이니 취소소송을 제기하는 경우가 많겠죠. 취소소송을 제기해야 되고, 서울행정법원에 제기해야 되고, 이런 식의 관계가 되는 겁니다. 판례는 국가계약이나 지방계약은 사법상의 법률관계, 즉 사법상의 계약이라고 하면서도 이 입찰 참가 자격 제한 행위는 공법행위로서 행정행위다. 따라서 항고소송으로 다루어야 된다는 게 판례입니다. 그 밖에도 이제 국가하고 지방자치단체만 얘기했는데, 그 밖에도 정부 투자기관이나 아니면 공기업, 준정부 기업도 마찬가지의 일들이 있을 수 있죠. 예, 그것들도 다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약칭해서 공공기관 운영법에 근거를 둔 입찰 참가 제한 조치라고 해서 이런 것들은 이 행정행위로 보는 겁니다. 그러나 요 밑에 판례 중에요. 수도권 매립지 관리공사는 이 공공기관 운영법이 적용되는 공공기관 운영법에 따르는 입찰 참가 제한 조치를 행할 수 없는 그런 기타 공공기관으로 분류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경우에는 법률의 근거에 의한 입찰 참가 제한 조치가 아니고 설령 그렇게 했다고 하더라도 사법상의 통지행위로서 보는 게 판례입니다. 기타 공공기관이 하는 입찰 참가 제한 조치는 사법상의 행정행위를 보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국가배상의 문제인데요. 예, 국가배상은 판례는 민법상의 손해배상의 특별법으로 보고 있습니다. 민법 750조의 특별법으로 봐서 이거는 사법상의 법률관계로 보는 견해를 취하고 있는데, 우리 행정법 학자들은 이거는 공법상의 법률관계로 보고자 하는 게 우리 행정법 학자들의 견해입니다만은 판례는 반대고요. 그 다음에 판례는 그 다음에도요. 사법상의 법률관계로 보더라고 하더라도, 판례처럼 사법상의 법률관계로 본다고 하더라도 이 국가배상법이 적용되느냐, 민법 750조가 적용되느냐는 또 다른 문제죠. 이 경우에는 다시 공법관계냐 사법관계냐로 따져집니다. 공무원의 직무행위가 공법상의 행위였다라고 하면은 국가배상법이 적용이 되고요. 그렇지 않다라고 하면은 민법 750조로 가게 되는 관계가 됩니다. 그 다음에 손실보상 청구하고 공법상 부당이득 반환 청구가 문제가 되는데요.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강의는 여기까지 하고 조금 이따 다시 또 여러분들하고 질의응답 시간을 다시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